네, 우리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주대학교의 이재민 교수님의 우리 발제를 우리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 스스로의 어떤 반성적인 부분도 좀 들어있고, 또 제 나름대로는 그런 반성 속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현재의 상황이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이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 시장 자본주의 경제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가 둘 다 경제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사회가 붙었느냐 아니면 시장 자본주의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윤을 추구하려는 게 근본적인 동기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사회적 경제는 이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가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이제 과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실 문제는 젊은 친구들을 얼마나 잘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하나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고령화 문제는 지역을 안 떠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는 것이고, 새로 어떻게 젊은 층에 들이 유입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젊은 층이 유입이 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거기 필요한 동기 여건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로 다 몰리는 거죠. 사실은 중앙으로, 경기도로 다 몰리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지역으로 청년들이 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그런 가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동체 주의 문화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이 서구의 문화는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배워왔고, 저는 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도 대학생들을 조사해보면 훨씬 더 개인주의 문화에 젖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논문들이.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전제하에서 뭔가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 사회라는 말이 공동체라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그런 경제가 돼야 되는데, 이 공동체라는 부분이 까마득히 무시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그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거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감소고, 또 지역에는 고령화가 이렇게 심화되면서 지역에는 많은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냐면 이런 지역에서 우리는 과연 과소원 자원은 무엇이고 과잉원 자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빈집이라든지 빈 땅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안 같은 지역에 남아 있는 자원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시의 문제는 반대입니다. 도시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고, 거꾸로 이 과소 지역은 가보면 사람이 없고 일자리는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 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일자리도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등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령화 지역에서는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좀 뭐한데,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는 루트가 바로 사회적 경제 루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일본에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인데, 어떻게 젊은이가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우리 뭐 고민들을 일본에서 미리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그 지역의 인구가 적다면 당연히 수요는 외부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 인구들을 잘 만들어내고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서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이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역 자원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법을 찾는 지역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연 만들기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는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하나의 직장에서 쭉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하나의 직장에 머물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하나의 직업의 세계로 넘어가서 직장을 옮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것도 잘못됐다, 그 생각도 이제는 뭐냐? 우리는 하고 싶은 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생계만큼의 자금을 갖다 벌어들이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즐겁게 인생을 꾸려갈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의 직업에 매달리고 하나의 직장에 매달리는 것,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농촌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농촌의 일년을 생각해 보면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일이 적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부모님들 그 겨울 되시면 어르신들이 주막에 모여가지고 겨울 내내 옛날에 뭐 호수도 치고 그다음에 윷놀이하고 이러면서 막걸리 드시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정부에서 부업으로 준 게 뭐냐면 가만히 짜기, 이래서 이렇게 그 새내기를 짤 수 있는 그런 기계하고 가만히 짜는 기계를 보급해 가지고 그 겨울을 갖다 나게 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업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업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꼭 하나의 직장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가거나 하나의 직업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는 그런 생각인데, 되게 신세대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의 어떤 전환이 있어야 이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 두 곳은 이제 이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이쪽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써서 젊은 세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세대 간의 교류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사업화시킨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을 보면은 사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역할이 없어가지고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다 하루 지내시고 하는 이런 심심함을 갖다가 도리어 젊은 세대들,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과거의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전달해 주면서 교류를 하고 활력을 찾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화된 인력이 많은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 밑에는 뭐냐면 이제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가 잘 운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분배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한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자본주의 시스템처럼 계속 자기가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만들어준 하나 이제 사례인데 이따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그러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그놈으로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달성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게 바로 이제 사회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 이 농촌의 문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소 문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 경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이제 기본 원칙은 뭐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뭐 사회적 가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점을 두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앞쪽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민이 주도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부가 주도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은 정부에 너무 의존적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하시면서. 이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사회적 경제가 저는 망쳐졌다. 우리나라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가 가려면 또 이런 과소 문제라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공고한 뿌리를 내리려면 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제 그런 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의 틀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놈을 지역으로 어떤 사업화시키고 자산화시켜서 사업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지역에 생산을 하고 그런 생산물을 이 지역 내외에다가 거래를 하고 그놈을 통해 다시 지역에다가 환원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이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죠. 여기부터는 제가 잠깐 이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 한때 저도 이제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과연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한번 다녀왔어요. 그 슈마 대학 있고 그 옆에 이제 토트네스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면서 계속 그 의문점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잘 해내고 있는가 하고 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마지막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걸 보면 프로젝트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더 강화됐는가로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봅니까? 프로젝트 자체를 가지고 보잖아요. 돈을 지원받았으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돼. 또는 정부는 어떤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것들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공동체가 깨지고 실패해도 공동체가 깨지는 도리어 공동체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때는 뭐 지난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데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마을 만들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공동체라는 사실조차도 많이 망각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얘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성되어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형식만 따라와 있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지역이 정말로 좀 매력적이고 살만한 곳이고 또 오고 싶은 곳이 될 것인가, 와서 살고 싶은 곳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것은 이제 관계지향적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가든인데요. 저런 가든을 보면 우리나라도 가든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제가 살고 있는 전주에도 가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든들을 가보면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그 옆에 발이라도 한 발짝 집어넣으면은 나무 지역에 침범했을까 내가 스스로 두려움을 느낄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뭔가 이 개인화되어 있는 영역처럼 느껴져요. 여기 이런 데를 가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가보면은 뭐냐면 도리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뭔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꽃을 갖다 가꾸고 있고 허브를 가꾸고 있는데 지금은 허브를 따지 마세요. 어떤 데를 가보면 거기에다가 지금은 필요하시면 꺾어 가세요. 뽑아 가세요.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기르고 있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기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것을 보면은 이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면 어떤 식이었냐면 어느 다방에다가 거기다가 어디 가서 놀고 있다고 거기다가 메모해놔. 내가 가서 나중에 거기 가서 바라보고 찾아갈 테니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메모지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사실은 메모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끼리는 이게 전달이 되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요. 이런 통로들을 마련해 주는 곳들이 되게 도처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줍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고 뭔가를 서로 보조해주고 지원하는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것은 이 가게인데요. 가게 안에 들어가 보면 옷 파는 가게 안에서 헌옷을 팔고 있었고 그 헌옷을 팔으면 그놈을 기부금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옷을 갖다 헌옷을 사가 버리면 자기 옷을 안 사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어느 곳에 느낄 수 있게 도처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통로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 통로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할이 있는 보람 있는 역할을 느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사회적 경제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 자산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면 지역 자산화가 잘 안 됩니다. 이거조차도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역 자산화조차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 왜 지원을 받느냐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 토트네스라는 지역에서 지역에 나와 있는 생산물을 이용해서 로컬 푸드 같은 거죠. 지역의 자원, 이 생산물을 가지고 지역의 카터링 업체를 하는데 이것을 활동가가 아이디어를 냈고 지역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참여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자산화 방식으로 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감을 느끼냐면, 물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고마운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일단 자기를 지지해 준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내 사업을 지지해 준다, 이 마을 사람들이. 자, 이런 걸 느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저절로 창출된다는 겁니다. 다른 카터링 업체를 사용할 리가 없잖아요. 여기다 돈을 지원해 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수요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로 활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역 자산화라는 것을 갖다가 어떤 외부에 의존해서 자산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는 보면은 지역 자산한다고 하면 대개는 건물 사가지고 약간 투기성 비슷하게 다 자산화를 해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가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연결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의 대학, 건물 없는 대학이죠. 이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귀농고춘 얘기를 하셨는데 귀농고춘 센터에서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역에 어느 농가에서는 무슨 농사를 잘 짓고 어느 농가에서는 무엇을 잘하고 하면 그걸 쭉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교육을 받게 하면 당연히 지역 사람들과 교류가 생기면서 어때요? 더 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을 작업들을 잘 해줘야 된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 신창업 도시라고 해서 예로 드러났는데, 우리가 보면 청년물 여기도 있죠. 사실 저도 청년물 몇 개 관여해봤는데 성공한 청년물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동체성 기반이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각자 와서 사업합니다. 부스 받아가지고. 어떤 곳에는 제가 관여해가지고 같이 협동조합 만들어줘가지고 상품까지 만들어줬는데도 그놈도 운영 안 합니다. 그놈으로 같이 운영해서 뭔가 홍보 비용도 빼라 그렇게까지 해서 해줬는데도 사용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 영역들을 만들어내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사회적 경제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 기반으로 가려는 그런 틀들, 관계를 강화시켜 주려는 틀을 항상 생각해 가면서 설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자꾸 정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창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혁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 능력, 근데 제가 어디를 가도 사회적 경제를 교육을 시키고 또 뭐 창업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프로그램을 봐도 정말로 혁신 능력을 교육시키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서도 이 혁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디자인 싱킹 과정이나 이런 것을 외부에서 유치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에 계신 분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가서 교육 듣자 해 가지고 이제 몇 분씩을 거기서 디자인 싱킹이 뭔가도 좀 배우게 하고 맛도 보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조금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스스로 뭔가 아이템들, 창업 아이템들을 제대로 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또 수요자 중심의 상품을 만들어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연히 사회적 경제 제품이니까 사주겠지 또는 정부 우선 구매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스스로 기반을 못 갖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리빙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뭔가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 또 역량 신장 이런 데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기법은 기본적으로 실천 중심적 사고에다가 현장 문제 해결 중심적, 그 다음에 이용자 중심적이에요.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아이템이 되게 너무나 높은 가치를 부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자는 별로 생각지도 않는데 이거 왜 안 사주지라고 설득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그런 접근 방식들을 갖다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교육을 시켜본 바로는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스스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 접근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역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역시 이제 지역은 인재가 좀 부족합니다. 뭐 제가 말한 인재라고 하는 거 인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재를 갖다가 어떻게 외부에서 끌어다가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청년 인력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은퇴 인력들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도계마을 같은 데를 제가 6차 산업 인증으로 가봤는데 이때 제가 가보니까 거기 사무장 하시는 분이 금융기관에서 은퇴하신 분이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생산에 집중하시고 사무장님은 또 서류 이런 거 뭐 그 장부 이런 걸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줘가면 서로 가요. 그러니까 은퇴한 인력들이라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그 경험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층도 집중하지만 이렇게 좀 은퇴 인력층도 좀 집중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우리는 역할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역할이 없으면 우리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긍심 있게 자부심 있게 살아가면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역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많은 복지 시스템에서 보면은 수혜자와 그 다음에 이 수혜를 주는 뭐 혜택을 주는 집단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 따로 있고 의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사회를 바라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바라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수혜자끼리도 서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서로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딱 이분법으로 나눠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고 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역할들을 계속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임뱅크입니다. 타임뱅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품앗이 화폐인 거죠. 내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말벗을 1시간 해주면 그 말벗 해준 1시간을 저금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에서 김치를 담을 때 1시간을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와 서로는 서로 호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이걸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로 커뮤니티 케어 방식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 방식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런 타임뱅크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화폐를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를 저하고 같이 이제 저한테 배운 친구가 여기 전주에 있는 문화통신사라고 하는 기린봉 밑에 있는 그 기린투어리라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은 목욕탕 건물인데 여기도 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름을 받아서 이제 샀습니다. 이 친구가 이 지역 구도심에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할 일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그냥 체조도 시키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림 그리 왼손으로 글씨 쓰기 시키고 그림 그리기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을 하나의 그 그룹으로 묶었어요.
묶어놓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이분들이 결국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통장이요. 아까 그 지역 앞에 통장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 휴지 줍기를 했다. 동네에서. 그러면 휴지 줍기 1시간 얼마 써줍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써줬다는 게 얼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휴지 줍기를 지역을 위해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들이 일기장처럼 남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꺼내봐도 내가 지역에 이런 기여를 이만큼 했고 누가 이런 내가 도움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빈 그 집들이 많아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 자제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빈 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다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한옥마을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게스트하우스는 항상 차요. 사실은 흑자입니다. 흑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게스트하우스가 무엇을 하냐면 이 어르신들이 손주랑 오면은 옛날 집이기 때문에 손주들이 거기서 안 자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가는데 저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자고 가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좋은 일도 하면서 동시에 어때요? 손주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가 아주 밝아지고 활기찬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뭔가를 이 사회적 경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가 서로 어려움 없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살아가게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얼마 전에 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완성했던 그런 것 하나가 이제 모두의 곳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주 평화동 지역에 사실은 전주 사랑 상품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리빙랩을 했던 그 평화동의 하나 블럭인데요. 그 블럭에 지역 앞에 꽃전이라는 것이 돌아다닙니다. 이 종이돈이에요. 근데 이 종이돈이 거기에 돌아갈 수 있어서 한 70개, 80개 정도의 그런 그 종이돈을 받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화폐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꽃점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그 지역이 열악한 분들 좀 금융 약자들이 좀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살아가고 그러시다 보니까 갑자기 급전이 생기면 정말 라면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형편이 어르신들끼리 고리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 뭐 5만 원, 3만 원 여기서 고리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공동체가 서로 좀 고리대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걸 없애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꽃전을 빌려주자.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30만 원씩을 빌려주는 리빙랩을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환수될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해서 8개월 동안 해봤는데 환수율 100%입니다. 저희도 놀랐어요. 사실 90% 정도는 저희는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100%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어느 금융기관도 100% 환수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추가로 지금 정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정말 그 전에는 내가 은행 가도 돈 빌릴 때도 어디 가도 돈 빌릴 곳이 없었는데 내가 드디어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주관하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 가면 그냥 말만 하면 아무 조건도 없이 30만 원 빌려줘요. 꽃전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이 돈을 안 갖고 내가 어디다 돈을 다른 데 쓰겠냐. 사실은 내가 믿어주는 게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신뢰가 없는 게 신뢰가 아니고 신뢰를 그분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주는 게 신뢰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이게 저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부들의 육아 공동체가 있는데 이 육아 공동체가 이 초등학교부터 계속 형성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왔는데 우리는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뭐냐면 아까 복지에서 수혜자가 있고 수혜를 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상호관계가 형성되니까. 여기도 뭐냐면 아이들은 돌보모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뭐냐? 아이들끼리도 연령대별로 서로 돌봐주는 관계가 딱 형성됐어요. 옛날 우리 시골과 똑같은 형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이러면서 돌봄이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삶의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어도 젊은 엄마들이 서로 여기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민 교수님께 좀 질의를 이 과소화 지역에서의 그 시장 경제가
고장난 지역에서의 어떤 사회적 경제 역할은 저도 좀 말씀 듣고 많이 이해가 되는데 혹시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그런 어떤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역 화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역화폐는 제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지역화폐를 추진 중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도가 지역화폐를 추진하면 전라북도 전체 14개 지자체 간에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길까? 그것도 사실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제가 이제 연구 용역을 한 게 이제 익산시의 지역화폐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작년에 했었는데 거기를 보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되게 효과가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는 군산시나 전주시로 그 많이 그 소비가 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이렇게 가두는 역할을 좀 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또 이제 사실은 지역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뭐 진안도 지역화폐를 지금 가지고는 계시잖아요. 근데 지역화폐를 설계를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역화폐 자체가 사회적 경제에 활용되느냐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화폐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 순환 경제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를 잘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잘못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가맹점에 한 번 쓰면 바로 퇴환돼 버리는, 환전돼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문을 해가지고 설계한 곳 중에 하나가 부여 같은 곳인데 부여 같은 곳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가맹점이 받으면 이 받은 가맹점이 다시 다른 가맹점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할인율을 더 낮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한테는 할인율을 좀 높게 주어서 이렇게 팔잖아요. 가맹점이 가맹점을 쓸 때는 할인율을 좀 낮게 잡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거기서 이 순환이 되는 그런 효과가 더 많은 액수가 그러면 더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가치를 가두는 효과는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 쪽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아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연결이라고는 고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지역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자산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단지 이것을 지역화폐를 그냥 화폐다라고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놈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실적으로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 계속 이 지역화폐를 갖다가 좀 더 개선된 모델을 제안할 때 다 그런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만 그런 지역화폐를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꽃전 같은 경우가 전주사랑 상품권을 만들기 위해서 리빙랩으로 해서 지류로 돌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지역에는 꽃전에는 공동체성을 느끼도록 설계를 많이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설계가 기부 설계예요. 내가 할인을 받지만 그 할인된 금액을 다시 나는 그냥 지역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그러면 기부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놈이 이제 지역에 필요한 할인을 실제 받는 사람한테 그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공동체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다른 지역화폐보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도 해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까 꽃 모두의 곳간이라고는 그 꽃전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고 서로 돌릴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난 정도의 이런 규모라고 하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연결망을 통해서 그런 걸 활용하게 한다면 아마 그것도 큰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퍼블릭 섹터하고 소셜 섹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저는 매우 그 두 부분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할 때 그 두 부분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공공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섹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재원이 기본적으로 세금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게 이제 분배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소셜 섹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통 잘못 이해하는 게 마치 이 봉사하는 경제가 사회적 경제라고 인식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블릭 섹터하고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소셜 섹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가지고 그놈의 가치를 창출한 다음에 그놈으로 뭔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가 잘못 흘러간 것은 정부가 자꾸 유인책을 쓰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정부가 해야 될 공공 그 서비스 부분을 대신 어떤 그 대리자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자기는 감독자 역할로 뒤로 딱 머물러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주체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존해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 활동에 대한 부분을 되게 부분이 되게 취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상품을 생산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예를 들어 마을 기업이다 그러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마을 기업들이 있고 마을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그놈을 전국에다가 모아놓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라라고 한다면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뭔가 혁신성을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당장 뭔가 하나를 갖다가 그 개별의 성과를 내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과가 없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떤 그 정부의 그 대리자 역할을 강조하는데 사회적 의무나 뭐 사회적 기여 부분을 강조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지금은 좀 저는 약화돼도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운동성의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운동성의 사회적 경제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결국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정부에 의존함에 따라서 의존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탈피하려면은 어떤 기업적인 역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혁신성을 가지는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 역량들이 쌓여야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게 토양이 좀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과소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소가 과연 뭐가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과연 서울시에 왜 문제가 되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사실은 진안이라는 도시는 몇 명이어야 적정하지? 이게 지금 줄어드는 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것 자체에 굳이 위기감을 우리에게 주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적은 인구를 잘 활용할까 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훨씬 더 그 사회적 자본을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서로 이제 어떤 뭔가를 할 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좀 앞선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 행복한 곳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진안은 내가 은퇴하면 꼭 가서 살고 싶은 데가 진안이야.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모이게 되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컨셉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과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잠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를 사실은 우리 전통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미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
개인화돼 가고 이게 산업화돼 가면서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이제 와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그러는데 이 회귀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거 외국에서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게 외국어 사례, 서양 사례, 저도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유럽어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례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가질 겁니다.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사실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우리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못 가지는 청중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럴까봐 또 내가 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외국어 사례를 드는 강사나 다 똑같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외국치를 가져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형식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용을 의미를 가져오지 않고 형식만 가져오고 우리는 보면 전부 다 껍데기들만 가져와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정책이든 국내 보면 다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성공한 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출발은 그럴듯하게 하고 나중에 가면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라도 이것을 좀 의미 있게 잘 다듬어가고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한번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정신이 사회적 경제에도 들어야 같이 스며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했지만 주민주도성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도 지금 만들어질 거고 막 이러면서 주민주도성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는 이런 주민 주도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교육 장소예요. 실제로는 교육 훈련장입니다. 이거 자체가 도구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자체가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떤 정부 주도성에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부여되는 우리에게 이제 던져지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부여에서 지역화폐 때문에 부여 전체를 놓고 리빙랩을 한 적이 있어요. 지역화폐 이 설계를 갖다 재설계를 하면서 합의를 봐요. 거기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바꾸게 되면 이해관계가 갈라지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반년 동안 걸쳐서 그걸 했는데 그때 가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한 6달을 쓰면서 3달 동안에는 계속 그 공동 그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저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 보는 내용을 저는 요약해서 보여드리면서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토론하시고 또 다시 또 그놈을 조정해서 또 맞습니까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쳐다보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탁으로 앉아 서로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다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예 그 관에서 오신 분들은 그 공무원들은 저 뒤에 앉아 계시라고 그랬어요. 안에 끼지 마시고 관련 없습니다. 저도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하시는 걸 가지고 할 겁니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니까 그때 서로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합의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3개월 동안의 합의를 보고 저희가 설계를 끝냈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어쩌면은 사회적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주민들의 역량도 아직은 안 돼 있다. 너무나 누군가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결정해 준 거에 대해 나는 그냥 거기 약간의 토만 다는 정도로 끝내려고 한다. 우리가 시간이 들더라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면서 협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강조하면서도 막상 우리는 그런 걸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화는 조금 더 저는 인구가 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해 나가는 그런 기초가 공고한 그런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